정록원을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구매하실 때마다 이 전화해서 사건 의뢰 구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인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정록원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회원가입하시고 전화하셔서 사건 의뢰 구독자라고 한 번만 얘기하시면 그 순간 이제 바로 VIP 등급을 받으셔서 재구매할 때마다 할인 받을 수 있고 일일이 사건 의뢰 구독자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재구매율이 높아져서 생기는 해프닝 같은데요. 꼭 VIP 등급 받으셔서 네, 재구매할 때 할인 받으십시오. 예, 이거 먹고 합시다. 이거 정말 진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피로도가 확실히 덜해요. 네, 저희 아빠도 드시는데 진짜 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진하다고. 천비고 정록수를 만드는 곳이 주식회사 정주. 근데 녹용 하나만큼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도 대단하시고요. 이 대표님 아버지께서 이 녹용에 몰두하셔가지고 좋은 녹용 구한다고 아마 동생들을 뉴질랜드에 이민까지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 080-288-8808 아니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정록원 등록하시고 1:1 채팅으로 하시면 되는데 한국의 살인사건 71번째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의 살인사건에서 다뤘던 사건 중에는 가장 최근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생했던 사건이니까요. 뭐 저희가 피의자 이름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산 내연녀 암매장 사건이라 일단 칭하겠습니다. 내연녀 살인 암매장 사건. 요거는 이제 요전번에 그 내연녀 살해한 이후에 암매장했던 사건은 우리가 전전주에 다뤘죠. 저 군산 경찰관 그 사건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 사건인데. 네. 근데 이번 사건의 그러니까 사건은 내용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동선을 쫓아가면서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하냐를 초점으로 아마 보시면 그렇죠. 좀 더 다르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비슷한 그 목록이라 이거를 빨리 해치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23시 45분에 전화가 23시 48분이죠. 밤 11시 48분. 네. 전화가 옵니다. 우리 언니가 실종이 됐습니다라고 경찰서에 이제 전화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얘기하죠. 그냥 파주경찰서. 네. 파주경찰서로 우리 언니가 실종됐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니까 요즘엔 그 여성이 실종됐다고 그러면 긴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파주경찰서에서는 그 집 나갔다는 언니, 이제 그 언니 그 집 나간 여성이 32살인데 그 언니의 휴대폰 위치 추적하는 건 이제 가족 동의 받아서 뭐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언니의 휴대폰은 11월 16일 날 밤 9시 40분경에 탄현역 그 인근에서 오프된 걸로 꺼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11월 17일 날 밤 늦게까지 있다가 밤 12시 다 돼서 신고를 했지만 언니가 집을 나간 거는 그 전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 하루가 지났을 그렇죠. 때. 하루 기다렸나 봐요. 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성인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24시간이나 48시간 기다려보라고 경찰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바로 접수를 해서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가출이 아니라 실종의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정황이 포착된다고 한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이 언니가 그 저녁 때쯤 나갔는데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파주경찰서로 실종 신고를 했던 거고 실종 신고를 받은 파주경찰서에서는 바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더니
집 나간 11월 16일 날 밤 9시 40분경에 탄현역 주변에서 그 휴대폰이 꺼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주경찰서 관할이 아니에요. 탄현역은 아시다시피 일산 서부관 낼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일산 서부경찰서로 그 사건을 보내요. 네. 파주에서 할 수 없잖아요. 탄현 쪽에서 사람이 최종 확인된 거는 탄현에서 이제 휴대폰 꺼지면서 사라졌으니까 그 지역에서 없어졌잖아. 네. 그런 경우에는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일산 서부경찰서로 그 다음 날 11월 18일 날 보내요. 그 여청과로 이제 일단 사건이 갔죠. 네, 여성 청소년과가 실종 사건을 다루는 첫 번째 그 부서기 때문에요. 거기로 사건이 이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의심 가는 상황이라든지 실종 그렇죠. 그 실종의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동생이나 가족에게 물어봤겠죠. 물어봤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일산 서부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서는 이 신고자 동생을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언니가 누구 만나러 왜 나간 거 알아요? 하는 거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언니가 이 내연남이 하나 있다. 만나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내가 언니 나가고 하루 동안 기다리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계속 걸었는데도 꺼져 있어가지고 내가 파주소로 신고를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물어보죠. 경찰이. 네. 혹시 언니가 요 최근에 무슨 고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그건 물어봐요. 필수적으로. 그랬더니 그 동생이 말하는 거는 무슨 소리. 원래는 언니는 11월 18일 날 병원 가려고 예약도 해놨고 또 나하고 같이 여행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병원 끝나고 11월 18일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언니가 나갈 때 11월 16일 날 나갔으니까 다음 날 병원 진료 예약 끝나면 치료하고 그 진료 받고 나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은 보지 말고 아무래도 나는 언니를 만나기로 했던 그 내연남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최근에 와서 더더군다나 언니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동생 증언에 따르면 언니가 내연남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내연남과 최근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언니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사를 의심하고 수사를 그렇죠.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당일날 그 내연남을 만나는데 남자를 만나는데 언니가 그 사람이 불러서 간 게 아니고 언니가 그 사람을 불렀다. 차를 태워달라고 언니가 불러서 그 언니가 그 사람이 집 앞에 도착하니까 그 사람 차를 타고 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연남을 의심하고 그 내연남 같은 경우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언니도 이 파주가 출판단지가 많아요. 네, 출판단지. 네, 출판단지, 출판 그 네. 유통업 하는 데가 회사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작년 2018년도에 이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로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언니하고 내연 관계가 유지됐던 걸로 보이고 2019년도에 그 내연남이 아마 그 출판회사를 그만둔 모양이에요. 네. 그 이후에도 언니하고 이 만남이 이어져서 있었다. 더더군다나 그 남자가 거기서 회사 그만두고 출판 유통 개인 사무실을 설립을 했는데 언니가 거기 가서 격리 같은 것도 막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생이 말하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내연남이 의심스러우니까 조사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네. 그렇다면 가장 의심스러운 내연남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날 만난 사람이니까. 이제 부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A씨라고 한다면 H가 지금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인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느냐. 동생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만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 신고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고 일단 내연남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게 일산 서부서 이수철 형사예요. 이수철 형사가 11월 20일 날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 스타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이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일날 그 여성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좀 어떻게 뭐 만나서 어떻게 해줬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좀 실종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뭐 딴 데 여행을 갔으면 뭐 얘기라도 하고 가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사람 그 남자한테 당일날 얘기를 하라고 마음껏 진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대수롭지 않은 듯이 경찰이 해야지 이 사람이 그 눈치채지 않고 지가 막 마음대로 막 떠들게 하고 말이 많아지면 그 속에서 허점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그냥 마음껏 진술해 보십시오. 또 그날 있었던 거 그냥 얘기해 보십니다. 하면 됩니다. 이게 의례상 하는 얘기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진술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은 막 긴장하고 자기를 막 용의자로 보고 막 이렇게 경찰이 그러는 것 같으면 진술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애먹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씨 이 아줌마가 어디 갔길래 집에다 연락이나 하고 뭐 어디 여행을 가도 가지 말이야. 아유 좀 짜증나 죽겠네요. 뭐 이러면서 선생님 근데 그날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면서요. 그 만나고 언제 헤어졌어요? 그 경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물어보면 그 남자 입장에서도 긴장이 풀어져 갖고 이것들 아무 눈치 못 채고 있구나 그러고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많이 받아놓고 그걸 서면화해 놓으면 나중에 파고 들어갈 때 이 추궁의 자료가 돼요. 이제 그 경찰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수사기법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죠. 네. 나는 6시에 이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었다. 맞아요. 피해자가 저녁에 탄현역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해서 내가 일단 피해자 집에 아파트에 간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아침에 그 동생이 말한 거랑 똑같아요. 언니가 먼저 이 남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10시에. 10시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저녁에 아마 이 여성분이 사는 데가 좀 먼가 봐요. 탄현역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남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따 저녁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라는 얘기였겠지.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나 좀 탄현역까지 좀 태워다 줘.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저녁 6시경에 만나가지고 그 파주시 후곡로를 출발해서 갔다. 그리고 탄현동에 도착한 거는 한 7시경이다. 그러면 집에서 탄현역까지는 한 1시간 거리 정도 되나 봐요.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분 되니까 이제 한 6시 25분에 태워서 7시쯤에 탄현동에다 도착을 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다. 피해자하고. 나누고. 그러고 나서 내려줬다. 탄현역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제 내려줬다. 그리고 이제 나는 본인은 낚시하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6시에 태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에서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피해자 집에 도착한 게 20분 거리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오후 6시 20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딱 도착한 거예요. 네. 그리고 25분경에 이제 그 피해자가 내려오니까 태웠어요. 그리고 쭉 출발했으니까 아까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한 게 맞네. 25분부터 7시까지인가 한 35분, 45분 정도 거리에 있나 봐요. 탄현동에 도착해가지고 7시에 도착했대요. 탄현동에. 그 탄현동에서 10분 동안 대화를 했대요. 네. 그리고 탄현역 그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다가 그 피해자를 내려줬다는 겁니다. 여성을.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가고 난 이유는 나는 모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낚시하러 갔다. 그 이후로 나는 저녁 7시 20분에 낚시하려고 청평교 방향으로 이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에서 청평교 쪽으로 가려면 의정부, 양주, 포천 거쳐서 이렇게 쭉 가평, 청평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밤 7시 20분에 무슨 밤 낚시? 하여튼 좋습니다. 밤 7시 20분에 낚시하려고 청평교 방향으로 운전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동선 또 슬슬 물어보니까 얘기해요. 고양아이씨를 반드시 타야 되거든요. 네, 나가려면. 네, 고양아이씨 진입하기 전에 내가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생수도 샀었다. 이건 말 안 해도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민들이. 네. 원래 경찰이 쫓기는 새끼들이 경찰이 뭐 물어보면 거짓말할 때는 묻지도 않은 쓸데없는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진술을 봤을 때 할애하는 시간이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아는데 거기서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를 했을 네. 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숨기려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고향 IC로 진입하기 전에 생수 사고 뭐 이러면서 청평교 방향으로 낚시하러 갔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로는 내비 안내로 고향 IC로 진입해서 외부순환도로를 타고 의정부 포천을 거쳐서 고속도로 진입해가지고 현리로 넘어가서 거기서 밤 9시경에 청평교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21시경, 9시가. 그러니까 밤 9시에. 그 시간상으로는 맞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1시간 반 정도나 이동을 해서 낚시를 하러 그것도. 낚시 광이라면 가능해요. 아. 그런데 밤 낚시 같으면 찌를 보는 낚시거든요. 저수지나 강에다가 찌를 야광찌를 놓고 이제 아예 밤샐 준비하고 앉아서 찌가 올라오는 게 보이면 채는 그런 그 낚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그런 그 대낚시인데 이 사람은 그 낚시가 아니에요. 누워 낚시예요. 누워. 네. 누워라면 강에 들어가고 하는 건데 밤 시간에 강에 누워 낚시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루어가 저 찾아보니까 가짜 미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정갈미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금속 급속이나 플라스틱 가지고 약간 물고기처럼 생겨가지고 쭉쭉 당겨주면 저 베스 잡고 그러는 사람들이 쓰는 게 루어. 네, 맞아요. 큰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평교에서 착해서 1시간 반 동안 누워 낚시를 했다. 하여튼 여기서부터 경찰도 이상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가 11월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이제 루어 낚시를 한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1시간 반 했대요. 네. 그리고 추운 모양이죠. 밤 11시에 서울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7일 날 01시경에 한 2시간 운전해서 서울 집에 귀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경찰이 슬슬 물어봤겠죠. 네. 그리고 11월 17일 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라서 그날은 출근 안 하고 오후 2시에 가족들하고 식당에 가서 게장 먹었다. 네, 이거 사실 교수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아니, 이거는 뭐. 네. 아니 근데 그 다음 날 동선까지 아마 얘기하라고 시켰을지도 모르겠고요. 본인이 스스로 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대체로 어떤 저 추적을 받는 그 범죄자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경찰이 묻지 않은 동선까지 참 얘기 잘해요. 네. 시간은 틀리는데 그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 가족들하고 식사하고요. 장 보고 갔어요. 그러면 그거 일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시간이 안 맞을 확률은 많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거는 아주 초까지 계산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11월 17일 일요일 날은 오후 2시에 가족들하고 식당 가서 그 아내하고 아이하고 같이 가서 애한테 게장 막 발라주는 모습까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나중에 확인은 했어요. 그건 맞아요, 맞기는. 그리고 또 장 보고 귀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피해자 여성분과 실종된 여성과 나는 연인 관계가 아니다, 내연 관계가 아니다, 나 직장 동료였을 뿐이다라고 관계 자체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가족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나는 뭐 가족하고 얘기를 뭐 가서 밥 먹었던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여기서 가장 편한 건 간단해요. 블랙박스 좀 줘봐. 그랬더니 블랙박스 고장난 지 오래래요. 네. 그것도 처음에 내비로 저 청평교까지 갔다고 했지. 그랬더니 근데 그때 내비가 마침 고장 나가지고 나 티맵 썼어요. 또 바로 바꿨어요. 아마 이때부터 경찰은 이 새끼 뭔가 이상하다. 감은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선이 확실하면 자기가 스스로 증거 자료를 내밀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무언가 증거를 댈 만한 것들을 자기가 부인하고 없다고 얘기하고 고장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 만약에 이제 이 당시에 내가 이수철 형사 입장이었다면 나는 볼 것 없이 얘를 의심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몇 시간 걸려갖고 청평교까지 가서 누구락시 1시간 30분하고 집에 가지 않아요. 난 낚시꾼이거든요. 네. 1시간, 2시간을 넘게 달려가가지고 1시간 반 그것도 강가에서 깜깜한 밤에 누워 낚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모르지 뭐 광적인 사람들은 뭐 새벽 아니라 뭐 태풍이 불어도 할 테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의심했을 것 같고 이미 그러고 블랙박스 고장난 지 오래고
내비 사용했다고 얘기했다가 바로 뒤집어가고 티맵으로 바꾸고 이런다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이미 이 새끼 뭔가 이상하다고 감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수사 시작해야 되겠죠. 네. 얘가 이제 지 동선 다 그렸죠. 네. 그거 그대로 기록 받아놨으니까. 수사 시작입니다. 이제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이게 시작이 쉬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네, 하나하나 이 움직였던 동선들과 시간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라고 막 그 CCTV에 막 점이 찍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사람이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걸리는 겁니다. 오랜 걸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아마 피해자 아파트였을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 피해자 아파트에는 CCTV 있잖아요. 네. 피해자가 집 나갈 때 아파트 입구에서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은 6시에 회사에서 출발해서 6시 20분에 아파트에 도착을 했다고 진술을 그렇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다 보니까 네. 6시 44분에 한참 뒤에 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도 안 맞아요. 네. 20분 갭이 생기죠. 네. 그다음에 6시 50분에 이제 아파트 후문 통과해요. 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탄현역까지 거리 계산을 하면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저녁 7시 반이면 도착해야지 맞아요. 네. 계산을 해보면. 네. 근데 얘가 도착했다는 시간은 그때 7시에 도착한 걸로 나오죠. 진술을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원래는 경찰이 추정한 시간대로 보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늦게 출발했으니까 탄현역에 도착한 시간이 7시 반이 돼야지 맞거든요. 저녁. 네. 근데 얘는 7시에 도착했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네. 30분 땡겨놨어요. 그런데다가 얘기한 위치에서 그럼 7시 반 전후로 해서 살펴봤겠죠. 그렇죠. 근데 CCTV에는 그 차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파트를 통과한 게 저녁 6시 50분이고 계산을 해서 탄현역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7시 30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7시 30분 전후에 그 내려줬다는 탄현역 인근의 CCTV를 까보면 그 차가 등장해야지 맞잖아요. 네. 그런데 코나 승용차였거든요.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 탄현역 주변에 있는 CCTV에는 그 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선 그럼 이 근처가 아니면 좀 더 넓혀서 다른 데로 가놓고 탄현역에 간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대를 넓혀서 또 차량의 이동을 동선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확대했어요. 그 네. 주변 탄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7, 8km를 원을 그리면서 확대해가지고 CC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대 보는 겁니다. 그렇죠. CCTV 수백 대 보는 거예요. 그게 봤어요. 보다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일산 서구에 있는 어떤 빌딩 주차장에 그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이 남성의 그 코나 승용차가 떠요. 네.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11월 16일 날 밤 7시 14분이에요. 그 시간대면은 엄청 빨리 간 거예요. 거기까지 딴 네. 데로. 그러니까 탄현 쪽으로 안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진술에는 피해자를 분명히 7시쯤에 탄현에다가 그렇죠. 정류장에 내려졌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도 맞지가 거짓말.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이 11월 16일 날 일산 서구에 있는 모 빌딩 주차장 그 CCTV에 딱 이 차가 등장하는 순간 그것도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고 그 순간 아, 얘가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뭔가 이거 범행한 거다. 아마 이때 불안했을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진짜 이거 사건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CCTV를 자세히 분석을 했어요. 쫙 살펴보니까 조수석이 열리는 게 나와요. 조수석이. 그럼 옆에 누군가가 타고 누가 탄 거죠. 조수석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오더니 다시 뭐에서 확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이게 밤이 되다 보니까 역광이 있고 주변에 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착의는 안 드러났는데 밤 7시 14분에 그 주차장에서 차가 서더니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그게 여성인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밖으로 나왔다가 네. 또 누군가가 안에서 잡아 끌어들여서 네. 끌려 들어가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럼 이 주차장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또 그 안에서 무슨 이 사람이 언제 나가고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계속 그렇죠. 봐야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조수석에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에 있는 남성은 28분 후인가요? 떠납니다.
그러니까 28분 후에 떠나는데 이제 자 여자가 끌려 들어갔죠. 네. 여자라고는 아직 단정하면 안 되죠. 누군가가 아직 확인 못하니까 끌려 들어갔어. 차 안으로 다 나왔다 다시 빨려 들어갔어. 그래서 그 CCTV를 계속 쳐다봤더니 끌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차한 지 28분 만에 오후 7시 42분경에 그 코나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렸던 사람이 다시 안으로 빨려 들어갔으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운전자 따로 있는 거고 조수석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상태로 그 주차장을 나간 거예요. 네. 그 주차장을 이제 출발해서 간 거니까 분명히 그 차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나왔다가 끌려 들어가고 28분 뒤에 그 차가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에서 그 운전자가 딱 한 번 나오는 건 나와요. 밖으로 한 번 나오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차 뒤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게 있어요. 차 뒤에서.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안 나왔고 담배 한 대 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네. 근데 교수님 담배를 피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 제일 유념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범죄자가 남긴 흔적들을 많이 볼 때 그때 유심히 보는 게 담배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쫓을 때 편의점에서 담배 사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라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담배 자체가 사람이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자기를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담배를 피는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렇게 가정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때 이런 행동 자체를 이제 뭐 사건이 끝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아니 근데 이제 패턴이 사실 상당히 많죠. 이런 경우가. 네,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밤 7시 30분에 탄현역 주차장에 내려줬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대에는 이미 주차장에 있었던 거예요. 네. 주차장에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내리려는 걸 끌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인도 내려서 차 뒤에서 뭔가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이상한 거고 하여튼 현재까지 상태에서는 그 차에 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수석에도 누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를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 차를 이제. 네. CCTV가 한번 연결되면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가잖아요. 경찰이. 쭉 따라가다 보니까 차량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고향 IC에서 그 통과하는 게 8시 경에 네. 또 보이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아무도 내린 적 없어요. 차는 계속 이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차 안에는. 네. 그럼 현재까지 피해자는 차에서 내린 사실이 없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요, 아까 교수님이 분명히 시간대는 안 맞아도 자기가 행동한 것들을 다 진술을 맞아요.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생수 먹은 게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거는. 네, IC를 통과하기 전에 7시 51분쯤에 편의점에서 네. 생수를 구입한 것들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시간대가 맞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한 행동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피해자 진술이나 뭘 받을 때 맞아요. 일관되게 모두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거짓말과 맞아요. 진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는 구입한 게 맞아요. 네. 생수를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건 했던 일은 얘기했지만 경찰이 보는 거는 그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시간대를 명확히 초 단위까지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19시 51분이에요. 도로에 정차하더니 이 편의점에서 생수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편의점에 또 CCTV가 있어요. 겨울입니다. 11월 달에 밤입니다. 이분 생수를 드시는 것도 경찰이 또 아주 눈여겨보죠. 네. 그냥 갈증 나서 먹으면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엄청 갈증 나면 뻘컥뻘컥 먹죠. 생수 한 병을 딱 따더니 막 그냥 여기다 대고 막 울컥울컥 막 먹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현상 뭐죠? 뭔가 큰일 저지른 사람이 속타는 네. 사람. 네.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서 이 새끼 뭔가 속탄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는 게 동선 자체만이 아니라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담배 피운 행동이라든지 생수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신 행동들까지도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이때 경찰은 이건 범인 확실하다고 봤을 겁니다. 네. 이거는 자, 주차장 분명히 6시 50분경에 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태웠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빌딩 주차장에 7시 14분에 도착했고 7시 14분에 도착한 다음에 조수석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다시 끌어들였고 28분이 지났으니까 28분 동안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28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차가 출발해 가지고 그 고향 아이씨를 빠져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편의점에 물을 사러 들어갈 때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그 뛰어나가려고 했던 여성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문 열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 여성의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라고 경찰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을 사려면 길가에 차 세워놓고 내려서 물 사러 들어가는 사이에 그 여성이 만약에 어떤 도주할 의사가 있다면 뛰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까 주차장이처럼. 미동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이때 직감적으로 이거 살인사건 아니야? 하고 인식하는 게 일반적인 형사들의 심리겠죠. 네. 자, 이제 이거는 이때부터 아마 경찰관 엄청 긴장했을 거예요. 네. 이건 큰 사건이라고 봤을 거예요. 큰 사건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촘촘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인 자체가 지금 자신의 범인이라든지 움직였던 동선 자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부정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정보를 모으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CCTV뿐만 아니라 주변을 탐문을 하는 것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촘촘하게 증거를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뭔가 거짓말한 게 명백하고 살인사건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차량 동선은 이제 CCTV를 끝까지 추적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다른 한 팀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탐문 수사를 병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범행의 동기를 밝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여성하고 같은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독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 사무실 차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같이 근무할 때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빠르죠. 두 사람 관계는 어땠냐 그랬더니 내연 관계는 모르고 있더래요. 그렇죠. 회사 안에서는 그냥 직장 동료처럼 서로 그 사람들의 주변에 그렇죠. 몰랐던 거죠. 그냥 뭐 내연 관계 정도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직장 그때 같이 근무할 때 동료들이 하는 얘기는 뭐 피해자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여성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남자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그게 내연이라서 사실은 그랬던 건데 이제 동료들은 그 정도까지는 몰랐던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자, 이놈이 그날 움직인 동선 CCTV를 전부 까가지고 확인하는 한편, 동료들한테 탐문수사하는 한편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해야 될 게. 범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 사람 자체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심경의 변화 같은 것들을 바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뭐 살인 같은 경우 후에 뭐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그러면서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증거 인멸을 위해서 더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시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형사 다 붙은 거예요. 네. CCTV 동선 파악하는 건 아마 이 팀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해야 되는 막 제가 맨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CCTV 분석하는 거 눈깔 빠지는 일이에요. 보이지도 않아. 한참 CCTV 보다 보면 사물이 막 3개, 4개로 보여. 아니 진짜 저희 작가님들 중에 수사가 되게 빨리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CCTV가 기계가 이렇게 다다다다닥 다 알아서 그냥 영화에 나오는 거는 쫙 줌으로 빨아들이고 쫙 겹치고 맞춰지고 그건 어디까지 영화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1시간 만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거 CCTV 보는 거는 정말 형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형사들이 붙어갖고 크로스 체크하면서 눈깔 빠지게 보는 겁니다. 거의 뒤지기 일부 직전에 돼야지 발견할까 말 거예요. 실제로 저는 CCTV를 편집된 것들만 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래서 누군데요? 라고 물어볼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네, 어렵고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정말 차량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특히 어느 차 색깔 같은 거. 굉장히 잘 알아요. 네. 차에 대한 어떤 지식도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재원표 갖다 놓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담배도 공부하시고요. 그럼요. 담배 난 매니큐어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제 그 세 가지로 형사 수사는 찢어졌어요. 네. CCTV 추적팀. 네. 그다음에 이제 탐문팀. 이놈이 어떤 인간.
또 현재까지 없어진 이 여성의 성향은 어떤 여자, 어떤 사람,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범행 동기를 유추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놈이 본인이 지금 범행을 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눈치채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놈도 살살 따라다녀야 돼요. 그거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말 맞출 진술을 다 준비를 더 꼼꼼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뭐 출퇴근 정확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2명은 아마 이 사람 졸졸졸 따라다녔을 거예요. 네. 계속 다른 팀에서 어떤 증거 확보하는 동안에 이 형사는 오로지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동향 감시만 하는. 세 파트로 한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CCTV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솔직히 CCTV가 대한민국처럼 촘촘하게 돼 있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이제는. 네.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거지만 영국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영국의 뒷골목에 설치된 것까지 다 포함해도 대한민국보다 안 될 거라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거 우리 이제 얘기하는 뭐 우리 그 WAS, WAS 그다음에 네. AVA 하나 이거 분석 네, 자동 판독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에 협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원어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와스 같은 경우는요. 원티드 오토모빌 스캐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수배 차량 그 검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차 수배된 것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VNI 같은 경우는요. Automatic Vehicle Number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영어 발음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차량 번호 판독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경찰에서만 그 설치됐던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에서 이제 뭐 자치구에서 했던 것까지 다 흡수를 해서 같이 판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이 도로망에는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동선 추적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차는 SUV 코나예요, 코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선 쭉 아까 와스 AV 그 NI 분석을 해봤더니 SUV 코나가 맞고 고양 IC로 진입해서 8시 09분에 양주 톨게이트 통과하는 거 나와요. 네. 양주 톨게이트 통과하고 8시 43분경에 포천 밀락 IC를 지나가요. 저거 자주 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포천 밀락 IC를 내려가면 국도로 연결되면서 이제 포천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 빠져서 이 사람이 간 게 아까 얘기했던 현리 쪽으로 빠지는 서파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가. 그러면 일단 움직인 시간대는 좀 다르지만 동선 자체는 거의 그거는 비슷하다. 맞아요. 네. 이게 쭉 간 거예요. 문제는 그 서파 교차로 있는데 그 교차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별로 CCTV가 없어요. 시골 지역이라. 거기가 베어스타운이라고 그 인근 가다 보면 스키장이 있어요. 네네네. 그 스키장 쪽을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서파 그 검문소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부터는 이제 시골 지역이라 CCTV도 드물고 또 더더군다나 밤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번호판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서 형사들은 엄청나게 허탕치고 고생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확보되어 있는 동선이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 B의 진술이 있겠죠. 이 그 남자의. 그거하고 이제 시간대하고 맞추는 거죠. 네, 맞추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추궁을 해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청평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 청평교 간다고 그래 낚시한다고. 네. 그러면 갔나?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놈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낚시를 안 갔네요. 네, 지는 청평교까지 갔다 오는데 낚시한다고 갔다는데 보니까 CCTV 봤더니 11월 16일 날 밤 8시 57분경에 가평 방향으로 가는 CCTV가 잡혀요. 그러면 청평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가평 쪽으로 빠진 거예요. 빠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안 간 겁니다. 네. 가평 쪽에는 낚시터가 많아요. 밤 9시 13분경에 이 낚시터가 있어요. 그 낚시터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 차가 이동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평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청평하고 가평은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놈이 청평 낚시 간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가평 쪽에 있는 낚시터로 이동한 게 최종적으로 밤 9시 13분경까지 거기서 CCTV가 끊겼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CCTV 추적 불능 상태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밤 10시 45분경에 다시 나오는 게 보여요. 네. 끊겨서 못 잡았는데 그게 이제 그 끊긴 게 9시 13분이죠, 밤.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이상 딱 끊겼다가 다시 그 자리로 나오는 게 밤 10시 45분이에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이 안에서 안에 들어가서 낚시터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한 거예요.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 23시 45분에 포착되어 10시 45분에 포착돼서 있는 CCTV를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낚시터 쪽으로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그때 차가 잠깐 서는 게 있었어요. 그때 서가지고 낚시터 앞 개울가에다가 뭐를 버려요. 양말 같은 거, 본인 양말 같은 걸 버리는 게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9시 13분경에 낚시터 쪽으로 이동해서 개울가에 잠깐 서가지고 뭔가를 막 개울에다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동선이 끊기고 다시 그 자리로 나온 게 밤 10시 45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가까이 그 안쪽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3시 정도, 그러니까 22시 59분 정도 되니까 슈퍼 앞에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슈퍼 쪽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슈퍼 쪽에 내리더니 정차를 했어요. 네. 그리고 슈퍼 앞에 CCTV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질은 좋지 않지만 있어요. 근데 동작만 보이는데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네. 네. CCTV를 제가 보다 보니까 화단 쪽으로 이 사람이 가요. 올라갑니다. 슈퍼 앞에 있는 네. 화단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뭔가를 버려. 그리고 발로 막 밟습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막 뭘로 밟고 또 나이타 불로 뭔가를 태워요. 네. 그러더니 이제 밤 11시 04분에 다시 차를 타고 가평 쪽으로 해서 이동해갖고 포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안에 화단에다 뭘 버리고 발로 밟고 태우고 떠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건 뭐냐면요. 아까 밤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가평 쪽에 있는 낚시터로 이동하는 것까지 잡혔고 그 이후에 끊겼고 밤 10시 45분에 1시간 반 지난 다음에 그 자리로 다시 차가 돌려 나오는 것까지 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 차가 이어져서 밤 11시 넘은 시간에 그 인근에 있는 슈퍼에 들려서 슈퍼 화단에다가 뭔가를 버리고 발로 밟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 쪽으로 포천 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인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까지 동선이 쭉 이어졌잖아요. 형사가 판단한 대로. 근데 그 차에 분명히 차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리는 적은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돌려 나올 때까지 다만 낚시터 앞에서 밤 9시 14분에 끊겼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1시간 반은 못 잡았죠. 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관들도 형사들도 알죠. 이제는 감시하는 거죠. 근데 바로 용의자로 피의자로 부른 게 아니라 일단 다시 한번 제2차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출석 요구해가지고 네. 참고인 조사에서 여태까지 경찰이 CCTV 쭉 분석했잖아요. 따라가면서 그거를 딱 들이대요. 근데 왜 그럼 바로 피의자를 안 부를까 하는데요. 사실 참고인 신분으로 갈 때랑 피의자 신분으로 갈 때는 이 되게 달라요.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면 도망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상황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을 긴급 체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 같은 피의자죠. 부른 거죠. 부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CCTV 쭉 분석한 거 가지고 추궁 들어가는데 몇 가지 되죠. 네. 제일 먼저 이제 의심스러운 게 뭐예요? 아니 분명히 탄현동 주변에 정류장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 정류장에 내린 흔적이 없다.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거짓말이야, 다른 위치에서 당신의 차가 지금 발견이 됐다.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그 인근 빌딩 주차장에서 그 CCTV에 차가 잡혔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려줄 예정이었긴 한데요. 대화가 좀 길어졌습니다. 피해자하고 대화가 길어졌고요. 주차장에다가 그럼 차 세우고 우리가 10분간 얘기했었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그 탄현동 정류장에 내려줄 때 1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내려줬다고 했어요. 바뀌었어요. 네. 위치가 그대로 바뀌었죠. 행동은 사실 똑같지만 그 진술한 행동은 같지만 위치 자체가 바뀌었고요. 자기가
그 범벅을 합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뒤에 그 펜스가 쳐져 있는 한적한 길에, 그러니까 주차장을 나와서 펜스가 쳐져 있는 한적한 길에다 난 분명히 내려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탄현동에 있는 버스 주차장 근처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아파트에서 그 여성분을 태우고 그대로 쭉 진행해서 본인이 목적했던 그 모 빌딩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성이 내리려고 하는 걸 다시 재차 끌어들였고 끌어들인 상태에서 그 여성이 타고 난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낚시터까지 한 번도 그 여성은 내린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쭉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의 신변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 형사 같은 경우는요, 이 CCTV에 나온 내용들을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행적에 대해서만 당신과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라고 아마 그렇게 진술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두 가지 얘기했죠. 탄현역 버스 정류장에 네 차 없었어. 너 거기 내려줬다는 거 거짓말이야. 네. 두 번째는 너 다른 그 인근에 있는 빌딩 주차장에서 분명히 그 차 세우고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갔어. 이제 그 얘기. 세 번째는 너 청평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낚시한다고. 근데 왜 청평으로 안 갔어? 가평 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저 퇴근했죠. 거짓말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거짓말이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 같은 경우 진짜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아 실은 이 내연녀가 실종이 됐는데 낚시 나간 이상한 남자로 비춰주면 안 된다 싶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새끼들 정말 밉거든요 이거. 아 이거는 근데 다음 날이에요. 18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6일 날 사건 발생했었던 거와 18일 날 이 사람이 이제 바로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왜 이 사람이 그 낚시터 2번 갔거든요. 네, 16일 날 한 번, 18일 날 한 번. 그거 이제 그것도 경찰이 또 따지거든요. 너 낚시터 왜 2번씩이나 2일 간격으로 갔느냐 그랬더니 11월 16일 날 낚시 갔는데 큰 물고기를 한 마리 놓쳤대요. 네. 그게 미련이 남아서 다시 잡고 싶어서 11월 18일 날 비슷한 시간에 또 가서 밤 낚시를 했대요. 이게 다 거짓말인 거. 경찰은 CCTV 동선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얘가 얘기한 게 또 맞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경찰은. 네. 그러니까 일단 귀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는 11월 23일부터는 이제 가평경찰서하고 공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평에 낚시터가 아까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일대를 또 봐야 되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아마 경찰이 생각하기에는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어디다 유기했을 거라고 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평경찰서하고 공조해가지고 수색이 들어가서 그 낚시터 인근에는 골프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장 인근 숲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슈퍼 그 주변. 아까 화단에다 뭘 버리고 밟았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가평 직원들이 11월 24일 날 아침 11시에 그 슈퍼 인근에 있는 화단에서요. 땅 속에 폭 들어가 있는 신용카드를 발견해요. 그 피해자 겁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그 사이에 운전면허증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있고 또 그 주변에서 뭔가 태운 흔적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카드 같은 게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 상태로 발로 밟으니까 땅에 박힌 거죠. 그때 운전면허증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고 화단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피해자께. 그리고 뭔가 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피해자 물건이겠죠. 네. 이때부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발견되면 피해자는 사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신분증이랑 카드가 나왔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은닉하려고 했던 증거가 있다 보니까 체포하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긴급 체포하면 또 오리발 깔고 길이길이 뛸 텐데 지금까지 경찰이 조사한 걸 근거로 해갖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판사가 낱낱이 확인하고 도장 땅 찍어서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거에 의해서 딱 집행할 때 그 이 가해자 피의자가 받는 심리적인 충격도는 엄청 세요. 그래서 아마 그걸 선택한 것 같아요. 사전 구속영장을. 네. 왜냐하면요. 이미 재판부에서 내가 구속이 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그렇죠? 것이 자기한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11월 25일 날 영장이 발부됐어요. 네. 판사가 이건 범인이라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날 25일 날 오후 3시 32분경에 연행해가지고 이제 영장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장 집행을 할 때는 압수수색도 병행할 수 있잖아요. 네. 차도 사무실도 휴대폰도 다 압수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이놈이 범행할 때 착용했던 그 상자 속에 들어있던 점퍼 그것도 발견했고요. 거기서 DNA 감정 의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셔츠, 바지 당일날 입은 거 다 압수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 코나 그 차도 압수하고 차에서는 혈흔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요. 공구는 없었고요. 아마 목 졸라 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 사람 이동했던 흔적 그렇죠. 같은 게 있으니까 요즘엔 토양 채취 같은 것도 다 하면 어디에서 이동했었고 그렇죠. 그 토양이랑 여기가 일치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석 발판에서 소량의 흙을 채취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토양을 성분을 해야죠. 그럴 수 있잖아요. 봐요. 낚시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그 낚시터에 묻어있던 흙하고 만약에 일산 쪽에서 화단 아니 다른 데서 화단 밟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 흙하고는 성분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토양도 그 미량 채취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혹시 시신을 어디다가 감춰놓은데도 밝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토양 자체 네 다를 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압수수색까지 같이 진행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연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연행이 돼서 오는데 보통 그러면 막 진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태연했다고 합니다. 수갑 뭐 영장 집행돼서 수갑 찬 상태에서도 뭐 태연하고 아주 조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요거 잠깐 아까 토양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건을 하는데 어떤 산에서 그 죽은 시신을 발견을 해서 옷에 묻어 있는 억새풀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옷에. 네. 그걸 전부 하나하나 다 뜯어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런 흰 종이 같은데 다 뜯어내요. 억새풀 이런 거를. 맞아요. 네. 그걸 뜯어내고 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산에서 자생하는 억새가 아니구나. 그 산은 그런 억새가 자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범행을 해서 죽인 장소가 다른 거예요. 유기한 장소가 그 산일 뿐이지 그 여성 그 피해자를 죽인 장소는 억새풀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까 가평만이 나오는데 가평 쪽에서 살해해가지고 이 동수천 쪽으로 온 그런 살해였었어요. 그래서 시신에서 묻은 토양, 그다음에 그 식물의 씨앗, 네. 뭐 이런 것도 경찰이 낱낱이 살핍니다. 실제로 저는 사건 때 곰팡이요. 곰팡이. 못에 곰팡이가 묻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서식 조건에 맞는 곰팡이가 자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익사 사건도 이제 그 사망하고 나면 폐를 절개해가지고 폐 안에 있는 플랑크톤을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 플랑크톤이 그 시신이 발견된 호수에서 서식하는 플랑크톤이 아니라면 다른 장소에서 익사시켜가지고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폐를 절개해서 플랑크톤 검사하는 거는 또 그런 실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법이니까요. 네. 기법이라고 해도 흔히 알려진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놈은 그 운전석 발판에서 소량의 흙을 채취했다는 얘기는 이놈이 시신을 유기한 거로 본 거예요. 네. 그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묻어 있는 흙, 그걸 이제 그 추정해서 찾다 보면 시신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갑차고도 아주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 새끼가 까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서영환 팀장이라고 그 서영환 팀장 아까 그 일산 서부서 알아요?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어요. 그 형사들이 의외로 이제 그 심리상담 이런 거 좀 필요해서 나도 심리상담 그 1급 자격증 갖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시험 공부하는데 혼났어요. 힘들어서. 심리상담사 1급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절대 안 적어도 쉽습니다. 대학원 네. 이상부터 그 응시 자격이 있고. 네, 맞습니다. 심리상담사 나도 1급 땄습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할 시간은 없어서 심리상담 그 공부를 했어요. 제가. 얘한테는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이러는 놈들, 태연하게 표정 관리하는 놈들 자백받는 거는요, 증거 아무리 들이대도 대답 안 해요. 니들이 밝혀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은 이제 아마 경찰이 착안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 뭘 보고 그 가족을 그 이용해서 얘한테 자백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뭘 보고. 아까 그 첫 번째 진술했을 때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게장을 맞아요. 먹으러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그냥 게장을 발라주는 살뜰한 아빠의 모습이 있었어요. CCTV에. 네, 그 모습 자체가 본인이 제일 드러내고 싶은 아빠의 모습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붕괴시켰을 때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조금 더 터주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착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영환 팀장이 그래도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자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에 많이 착안하는 것 같아요. 야, 저 새끼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게장을 살뜰하게 다 발라서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약하겠더라. 그 약한 고리를 공략하자. 그래서 가족을 강조하면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 가족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네 가족 그 게장 발라주던 애도 있고 너 아내 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너 입장 바꿔서 저 피해자 가족도 생각해봐라. 시신이라도 찾아줘야 되지 않냐. 이미 차에서 혈은 다 나왔는데 네가 범인 맞잖아. 그다음에 그 차에서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러면 잠깐 그 동선이 끊겼던 낚시터 안쪽에 들어가서 네가 어딘가에 시체 유기하고 온 거 맞잖아. 시체라도 찾아주는 게 도리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한참 있다가 이거 내가 듣기에는 뭐 7시간인가 8시간 버텼다는 것 같더라고요. 담배 하나만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 기쁜 순간이에요. 네, 이거는 협상이거든요. 사실 내가 뭐냐면 담배를 달라거나 커피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얘기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한테 먼저 보상을 주세요라는 의미거든요. 엄청나게 뻗대고 그냥 개기던 놈이 어느 순간 한숨 푹 쉬면서 담배 하나만 주실래요? 이러는 순간 수사관들은 진짜 날아갈 기분 느껴요. 진짜 그냥 뭐 이건 뭐 내가 이겼구나. 얼른 주죠 담배 그냥. 담배 안 피는 형사도 막 쫓아가서 막 얻어다가 막 나이타까지 사무실에 막 붙여주지 그냥. 담배 한 대 달라고 요구해서 담배 피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서영환 팀장의 그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같으면 바로 그래 담배 한 대 펴. 그 바로 줬을 거예요. 근데 서영환 팀장 서영환 팀장은 하나 더 했어요. 잠깐만 담배 줄게. 야 담배 좀 갖고 와. 시켜놓고 잠깐만. 야 근데 너 그 시체는 그 묘지가 있는 저 골프장 안쪽 산 쪽으로 묻었냐 아니면 계곡 쪽으로 묻었냐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저는 담배 주기 전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도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한 게 딱 포커스였던 게 개괄적으로 너 어디 묻었냐가 아니잖아요. 너 앞에 묻었니 뒤에 묻었니. 그러니까. 이거는 딱 두 가지 중에 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자체도 되게 잘하시는. 기가 막혔어요. 네. 내가 그래서 서영환 팀장 깜짝 놀랐어요. 담배 살리니까 바로 안 주고 너 시체는 묘지가 있는 산 쪽으로 묻었냐 아니면 계곡이 그 밑 쪽으로 묻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담배 주기 전에. 어차피 이놈은 부르려고 담배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로 안 주고 그 물어보니까 산 쪽으로 묻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이제 가평경찰서 직원하고 일산 직원들이 가서 지금 골프장 그 낚시터 안쪽에서 시체 찾고 있잖아요. 그 동영상으로 연결해 줍니다. 휴대폰 동영상으로.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띄워요. 이쪽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거기 앉아갖고 아니요 오른쪽으로 더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중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지 뒤쪽 야산을 수색해가지고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검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체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뭐 그럼 너 이제 왜 죽였냐가 나오겠죠.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죽였느냐.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처음에 피해자를 태우러 간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6일 날 탄현역을 갈 때 이제 피해자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우러 가는데 그 도중에 이제 대화가 오고 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이 최근에 그 빌라를 한 1억 4천 정도 주고 팔았대요. 네. 그 중에서 4천만 원을 나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피해자가. 네. 피해자는 내가 너의 내연녀 아니냐. 첩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너 그 정도는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헤어지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거절을 했겠죠. 그랬다 보니 너 나한테 그 돈 안 주면 나 네 와이프한테 이 사실 다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피의자의 이야기예요. 네.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피의자 이야기는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사이가 나빠서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얘가 팔았다는 빌라 1억 4천 주고 팔았다는 빌라는 두 사람이 사이 좋을 때 반동거하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남자는 서울이 집이고 여성은 이제 파주 쪽이니까 출판사 있는 그 인근 어디에 있는 빌라였던 것 같아요. 1억 4천짜리. 그렇죠. 그 빌라에서 아마 두 사람이 반동거하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이가 나빠져 갖고 여성도 집으로 돌아가고 동생하고 살고 이 남성은 서울 본가로 가고 그러니까 그 집이 필요 없으니까 1억 4천에 팔았죠. 네. 그 팔으니까 이 여성이 야, 그 1억 4천 중에서 4천은 나 줘.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첩도 아닌 첩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 정도는 나한테 주는 게 도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이 새끼도 치사한 새끼요. 또 1억 4천 받아서 했으면 4천 달래면 나 같으면 얼른 주겠어. 2018년 그것도 네. 안 준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자가 화딱지 나니까 너 이 새끼 불륜 관계 네 마누라한테 얘기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살해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이것이 2019년 들어서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부터 내연 관계가 시작되는데 2019년부터 계속 이런 잦은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빌라에서 4천만 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아내한테 얘기하겠다라는 게 결정적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새끼 얘기는 피해자가 전화할 때마다 자기한테 욕했다는 거. 그리고 당일날은 그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기 뺨을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군산 경찰관 살인사건 때도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서 격분해가지고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그 맥락이 비슷해요. 네. 피해자가 뺨을 먼저 때려서 내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 그래서 피해자는 바짝 마른 체구였다고 그래요. 네, 키도 한 16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졸랐더니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놔뒀더니 그냥 죽었다. 네. 내가 볼 땐 말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아마 확인이 됐을 거예요. 확인 사살했을 거예요. 사망한 거 확인했을 거예요. 목 졸랐잖아요. 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게 그 모빌딩의 주차장이었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 28분 정도가 소요가 됐잖아요. 그때 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담배를 피웠다라는 건 자신이 알고 있었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 주차장에서 차에서 이 가해 남성이 잠깐 내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마 살해하고 난 이후에 차 안에서 28분 동안 살해하고 난 이후에 목 졸라 살해하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뭔가 하고 다시 탔잖아요. 근데 피해자 휴대폰을 발로 밟아가지고 파손한 겁니다. 그게 CCTV에 잡혔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실종 신고했을 때 경찰이 위치 추적하니까 그 시간대 오프됐잖아요. 탄현동에서. 그러니까 그때 아마 발로 밟아가지고 휴대폰을 파손하고 나니까 휴대폰이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서진 그 휴대폰을 이동하면서 버린 모양입니다. 그 아마 가평 쪽에 가면서 아마 버렸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유미 프로파일러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 가평 쪽으로 간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지리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리감.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데를 가더라고요. 거기가 선친 묘소가 있대요, 이 가해자. 그러니까 저는 특히 되게 지리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길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긴장하는 순간은 급히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확하게 약속 시간까지 가야 되면 전 제가 가는 루트를 벗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이라든지 아니면 싫어해? 네, 겁이 나니까 잘 아는 곳들은 편안한데 모르는 곳은 불편하다 보니까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루트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
것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대신 떠돌아다니면서 전국구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또 그에 비해서 지리감에 그 작용하는 게 굉장히 좀 약하긴 합니다. 결국은 가평 쪽으로 이 가해자가 갔던 거는 선친 묘소가 거기 있다 보니까 지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갔던 거고요. 이 사람의 범행 수법은요. 차 안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액살이죠. 네. 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어요. 탈의해가지고 이제 안매장할 때는 손으로 파서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양손으로 파가지고 안매장했다. 근데 저는 교수님 여기서 네. 사실 그 피해자 옷을 탈의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범죄죠.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누구한테 발견되더라도 피의자의 신분이 즉시 드러나지 말라는 의미에서 벗기는 거거든요. 네. 옷을 벗기는 거는. 근데 이제 이놈이 피해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신원 확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놈 나쁜 놈이에요. 피해자 옷 싹 벗겨가지고 이제 그 양손으로 파서 안매장했다고 그러는데 소형 칼을 사용하기는 했어요. 이 칼로 원래는 살해하는 데 쓰려고 했던 거가 아니고 살해는 목을 졸라서 살해했으니까요. 시신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토막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칼이 소형 칼이다 보니까 시신 훼손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시도하다가 정지한 것 같고요. 네. 그 소형 칼 사용했던 소형 칼은 그 낚시터 입구에 있는 강물에다 유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못 찾은 것 같고요. 아까 귀가 중에 화단 슈퍼 화단에서 그건 찾았잖아요. 운전면허증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고 이놈이 16일 가고 18일 두 번 갔잖아요. 네. 18일 날은 불안해서 다시 현장에 간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 때문에. 네. 이게 그리고 또 발견될까봐.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사람 정말 왜 잔인할 수밖에 없는가. 네. 잔인한 수법이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손으로 파서 매장을 하다 보니까 딱 발견했을 때 뭐 완전하게 안 매장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시체가 드러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놈이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요. 자, 이제 자백에 의해서 11월 26일 날 09시경에 수사팀 그 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한 10여 명이 시체를 발굴을 했어요. 손으로 묻었기 때문에 뭐 바로 신체가 노출돼서 바로 찾았죠. 여성이 작은 체구에 둥글게 이렇게 웅크린 자세에서 여성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고 겨울에 근접하니까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피해 시신의 10손가락 지문 표피가 다 없어졌어요. 이 손가락에 있는 지문을 소형 칼로 다 도려낸 겁니다. 지문 찍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발견되더라고 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시신이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네, 다 십지 지문을 도려낸 거죠. 10손가락 지문 그러니까 10손가락에 있는 요 지문 나오는 부위만 등산용 소형 칼로 다 잘라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따로 그 인근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아주 계획적으로 이 범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옷도 다 벗겨가지고 옷에 의해서 또 신원도 밝혀지잖아요. 네. 그래서 시신 발견되면 경찰이 찾는 거요. 옷 하다못해 속옷에 붙어 있는 라벨, 네. 거기에 붙여져 있는 그 일련 번호 가지고도 경찰이 그 신원을 찾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짓을 한 것 같고요. 부검 해보니까요. 맞습니다. 질식사. 질식사. 경부 압박 질식사겠죠. 액살. 네. 경부 압박 질식사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부위라든지 그 앞쪽에 상처가 있어요. 칼자국이. 이건 뭐겠어요. 사후에 생긴 건 명백합니다. 그 사후에 생겼는지 사전에 공격에 의해서 생겼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 생활 반응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혈흔. 네. 살아있을 때 칼로 찔러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직 심장에서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엄청 다량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인 경우에는 시신을 훼손해도 피가 펌핑 안 되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안 나오죠. 네. 그 혈흔의 상태로 볼 때는 이건 사후에 이제 토막 목적으로 팔 자르려다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팔 쪽. 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냥 끌리다가 이렇게 생긴 흔적이다. 내가 시체를 이동하면서 흘린 흔적이지 절대 나는 사체를 훼손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명백히 칼을 사용한 것 같고요. 또 주저원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크게 이거 이력이 있는 놈은 아닌 거죠. 이놈의 범행은 손가락 그 표피 훼손만으로도 사체 훼손은 명백하고요. 네. 살해한 거 명백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네. 11월 27일 날 그래서 구속 송치가 됐는데요. 예. 지금 11월 27일이고 지금 현재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2019년 11월 27일이니까 지금 3개월 한 3, 4개월 전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무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사체 훼손도가 있기 때문에 열 손가락에 그 시신 그 손가락 표피까지 다 도려낼 정도면 이것도 잔혹한 범죄거든요. 근데 요즘 무기보다는 저는 한 25년, 20년, 25년 아닐까요? 그래서 그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피해자는 그 장례를 치러서 이제 아마 화장한 것 같습니다. 인천 앞바다 쪽에 화장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이 사건은요. 선정한 이유는 뭐 접대 그 군산 경찰관 살인 사건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있으면서 CCTV의 어떤 효용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현장에서 이 사체가 발견된 장소까지 한 88km 정도. 거기에 있는 모든 CCTV는 다 분석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88km, 말이 88km죠. 네. 88km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 중간중간, 마을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CCTV라면 아마 수천 될 거예요. 네. 이 CCTV 분석하는데 아마 일산 서부경찰관들, 형사들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안매장했기 때문에 처음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일일이 또 수색하고. 산 쪽에 아마 이제 그 수색을 엄청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산 쪽에 수색할 때는 탐침봉이라는 게 있어요. 뾰족한 거 한 1m 정도 되는 뾰족한 쇠꼬챙이 같은 거죠. 네. 그거를 용의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그 들이라든지 산에 이렇게 찌르고 댕겨요. 푹푹푹 찌르고 댕기면서 사실 참 그것도 비참하긴 해요. 비록 시신이지만 발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찌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탐침봉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찔러보는 그 수색 작업, 안매장 됐을 때 그런 과정 엄청 많이 했어요.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의정부 여중 교사였던 사람이 그 제비 잘못 만나가지고 제비한테 살해되고 아직도 시신 못 찾았어요. 그 제비는 시신 안매장하고 지는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또 죽어버려가지고 내가 시신 찾으러 그 양평 쪽을 한 거의 1년 탐침봉 들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안 찔러본 곳이 없다. 우리 말로는 뭐 그런 정도. 그 시신 안매장 그 찾는 작업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일선 서부경찰서하고 가평경찰서가 공조도 참 잘 됐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웠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그 틀어진 사이에 대해서 가정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범인의 사실 얘기입니다. 남성의 진술이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사람을 살해를 했고 그 사람의 시체를 훼손을 했고 그다음에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첫 사건 발생, 실종됐을 순간부터 발견해서 또 이 사람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밝힐 때까지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